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있는 묘양산에는 아주 도술이 높기로 유명한 도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묘양산 산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도만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사는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안 와 가뭄이 지면 산에서 기도를 하여 비를 오게 하고, 해가 뜨지 않아 농사가 안 될 때에는 기도를 해서 해가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나 홀로 살고 있는 과부나 노인들의 집에는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마다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돈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도사님이 벌인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산 인근 마을 사람들은 늘 도사를 걱정했습니다. 아유, 집에는 곡식 한 톨도 없고 뗄나무 하나도 없던데 어쩐다. 그대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도가 높으신 양반이니까 뭔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수가 있으면 나도 배워보고 싶네. 하여간 두고 보자고. 도사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자주 도사님을 봐야겠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차마 묘양산 도사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사가 어찌 되는가를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이 도사가 굶기는커녕 살만 피둥피둥 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봐 봤는가 도사 말이야. 내가 멀찌감치 봤는데 요새 아주 살이 그냥 피둥피둥 돼지마냥 쪄있던데. 얘 정말 아니 뭐 집안에 먹을 것을 쌓아둔 거 아니야. 먹을 건 무슨 집이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아내가 다 보인다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책 몇 개가 전부야. 그런데 어찌 먹을 것도 없이 그리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이 피둥피둥 찌는 것이 말이 돼. 사람들은 도대체 도사가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살이 쪄가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궁금했던 이 동네 청년 돌쇠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을 대표로 묘양산 도사의 집으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마을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돌쇠 아닙십니까? 그것이 그냥 도사님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고요. 무엇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사님께서는 뭘 먹고 사시나 궁금해서 와봤지요. 도사님은 농사를 짓지도 먹을 것을 구하려 마을에 오시지도 않는데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길까 봐서요. 돌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묘양산 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별것이 다 궁금하시군요. 좋습니다. 원하시면 보시지요. 별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도사가 허락을 하자 돌쇠가 몹시 좋아라 하며 이 도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돌쇠 앞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도사가 저녁 때가 되자 부엌에 들어간 지 조금 있다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상다리가 휘도록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놀라며 저게 다 뭐야? 빈 부엌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아니 부엌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지? 돌쇠는 텅 비어있는 부엌에서 웬 진수성찬이 뚝딱 가고 나오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도 이런 조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유롭게 식사를 끝낸 다음에 밥상을 부엌에 내다 놓았습니다. 계속 지켜보실랍니까? 나는 이제 한숨 자야겠습니다. 혹시 마을로 갈 때 인사한다고 날 깨우지 마십시오.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한동안 잠이 깊숙이 들 것입니다. 도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기 반찬이 잔뜩 남았던데 가서 좀 먹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돌쇠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배고픈 돌쇠는 좋아라 하며 밥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엌에 들어간 돌쇠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많던 진수성찬은 어디 간 거야? 부엌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을 뿐
반찬이나 밥 아니 밥상조차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사는 쿨쿨 자고 있었기에 결국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기를 내어 돌쇠가 다시 도사를 찾아갔고 어제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그저 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 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는 탐복했습니다. 정말 도사는 도사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길로 마을로 돌아간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도사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사님은 마을 누구보다 장수하실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사입니다. 그때 이웃 마을에 있는 수덕사에도 영험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많은 지혜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묘향산 도사님과 견주어도 될 정도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덕사의 도사에게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헐떡거리며 찾아왔습니다. 도사와 부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부자는 매년 절에 쌀을 시주하고 부모의 명전을 절에 모시고 매년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이 먼 곳까지 오시고 말입니다. 오늘은 시조하거나 기도하는 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사가 묻자 부자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도사님, 이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 집에 아주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제가 말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차려놓은 밥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없어졌던 밥상이 잠시 후면 갑자기 음식은 다 사라진 채로 부엌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가지고 영문도 모르겠고, 아유, 그 덕에 저는 근래 들어서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도사님께서 좀 이유를 알아봐 주시고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방에 몰래 숨겨놓았던 돈괴짝에서 돈이 몇 푼씩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시종들의 지시거나 했는데 괴짝문을 아무도 모르는 열쇠로 잠가놔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제가 한 걸음에 온 것입니다. 부자의 말을 들은 스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누군가가 장난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이따가 댁에 가보지요. 어떤 녀석인지 아주 고약한 장난을 치고 있군요. 제가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 계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전 내려가 있겠습니다. 스님만 믿겠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자가 밥상을 차릴 즈음 수락사 스님이 부잣집에 도착했고 오자마자 부엌에 와서는 차려진 밥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고 부자의 하인이 밥상을 슬그머니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수락사 스님이 밥상 위 허공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는 아예 뭐야? 웬 놈이 내가 아는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보아하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밥상이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락사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구만. 묘향산에 있는 도사님이 배가 몹시 고팠나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오. 이건 도사님에게 맞지 않는 짓입니다. 수락사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수락사로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신기해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다음날도 여전히 부자의 밥상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 몇 분씩 없어졌던 돈이 100냥씩 사라지곤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거야? 왜 아직도 이러는 거야? 안 되겠구나. 이 도둑놈을 잡아야겠다. 스님이라면 그놈을 잡을 수 있을 것이야. 부자는 잔뜩 화가 나서 수락사의 도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이, 계속 묘향산 도사인지 도둑놈인지 아는 자가 내 밥상을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돈괴짝에서 몇백 냥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 이놈을 잡아서 꼭 엄벌을 받게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님과 제가 직접 묘향산까지 가서 그자와談판을 봐야 하겠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그렇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아무리 도사라지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더 이상 도사가 아니라 단지 도둑놈일 뿐이다. 그렇게 부자와 수락사 스님은 묘양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날도 묘양산 도사는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저를 놓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락산 스님이 먼 발치에 뭔가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락사 스님과 부자가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묘양산 도사는 얼른 호랑이로 변신해서 그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는 온몸을 떨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도사님 어쩝니까? 호랑이입니다. 저놈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하는 부자를 수락사 스님이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수락사 스님은 호랑이로 변한 도사한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사님께서 중생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찌 이렇게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입니까? 단지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라면 더 이상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만하심이 어떠십니까? 그러자 호랑이로 변한 도사가 부자를 쏟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너가 먹을 밥상이 없어졌다고 노한 것이냐? 너희 곳간에는 내가 가져간 밥상을 하루에도 수백 개씩 차릴 곡식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그런 것이냐? 없어지면 공양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차리면 될 터인데 그것이 그리 아까운 것이냐? 너는 마을에서 소문난 만석지기 부자가 아닌가? 그러자 부자는 억울한 듯 호랑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만석직이나 돈 없는 거지나 자기 밥상을 이유 없이 빼앗긴다면 화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건 내가 만석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매일 그 밥상을 먹을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인가? 너희 아인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고 보리밥에 나물만 먹이지 않느냐? 그건 그놈들이 그만큼 일을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저니깐 그렇게 주지 그것마저 없으면 굶어 죽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가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은 그 정도밖에 일한 하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모은 것이냐? 하인들이 없으면 어찌 그리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냐? 그 재물을 모아준 사람들에게는 보리밥에 나물만 주고 너는 어찌 그리 호화롭게 먹는 것이냐? 너도 그들과 함께 보리밥에 나물만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넌 아랫사람을 착취해서 배만 불리는 그냥 돼지일 뿐이다. 그 소리를 들은 수락사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다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사님, 그럼 밥상은 그런 연유고 왜 돈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까? 그건 도적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자 호랑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간 돈은 저자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세경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한푼 없이 쪼잔낸 사람들의 세경입니다. 난 그 돈을 빼내서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자의 악행으로 볼 때 모두 가져가도 되지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산다면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시주님, 잘 들으셨겠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신다면 저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들은 부자는 앞으로 매번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먹는다면 하인들에게도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경을 안 주고 쪼잔낸 하인들에게 모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호랑이로 변한 도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부자는 자신이 먹는 밥상을 하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다른 집 하인들보다 세경을 많이 주어서 힘들지 않게 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밥상도 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전 재산을 수락사 스님에게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신이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두도사에게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준 많은 아랫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묘양산도사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난 얼자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얼자로 태어나면 벼슬도 할 수 없고 평생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은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하였으니 돌쇠는 집신을 삼고 나무를 해다 팔아가면서 간신히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외에도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돌쇠는 아주 총명하고 성심이 좋은 사람이어서 얼자만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쓰임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한계를 느껴갔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대로는 우리 가족들이 곧 굶어 죽게 될 것이야. 이렇게 집신을 삼고 나무를 하는 것만으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돌쇠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돌쇠는 당시 임금리 무형님인 대군의 시종노비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군이 임금이 되려고 난을 일으켜 측근들은 물론 무사와 자신의 하인들까지 모조리 끌어모아서 그 난에 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돌쇠 또한 난에 참가를 하였고 난이 성공으로 끝나자 대군은 임금이 되었고 자신을 따른 시종노비 돌쇠를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뜻밖의 면천을 하게 된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내가 면천되었으니 관직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야. 무과에 응시하여 무관이 될 것이다. 그리려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돌쇠는 그렇게 무과 준비를 하였는데 그는 무예에 소질이 있었는지 금세 남들보다 특출난 무예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과 시험을 통해 묵과에 급제를 하고 군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워낙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군에서의 훈련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곧 부대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무렵 함경도에서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함경도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이었는데 당시 반정을 성공한 임금이 지방 세력의 힘을 빼앗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당시 돌쇠가 있던 부대에게 반란군을 막으라 명을 내렸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큰 공을 세워야겠어.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더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돌쇠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선봉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봉에 나선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덕택의 돌쇠는 아주 큰 공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군의 장수들 몇 명을 직접 쓰러뜨렸고 적의 사기를 꺾어서 토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임금은 그의 전쟁의 공들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난을 제압한 공신으로 세워주었으며 개선장군으로 봉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공신의 신분이 된 돌쇠는 벼슬이 올라 많은 땅과 노비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가 의금부에 있을 때는 그의 수사력이나 범인을 잡아내는 능력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돌쇠는 잡혀온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천한 신분으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돌쇠의 과거가 한몫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쇠가 의금부에 있던 시절에는 한양에 도둑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도둑들을 소탕한 돌쇠의 공을 치하하여 임금은 그에게 상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벼슬이 신분으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천출 신분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직책이 없었으나 임금은 그가 천민 출신임에도 포도대장의 자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른다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의를 깍듯하게 지켰고 겸손하고 절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태도를 본 다른 양반들은 그의 신분이 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활달하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양반들은 오히려 그런 돌쇠를 좋아하고 따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그가 저작거리를 말을 타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지난날 집신을 짜서 팔았던 곳이 아닌가? 아니, 저기 나와 함께 신을 팔던 친구들도 있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잊지 않았습니다. 늘 말에서 내려서 친구들과 함께 땅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그런 소박한 태도에 친구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벗이 아닌가? 벗이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데 어찌 부담스러워하는가? 그러지 말게. 내가 지금 관직에 있지만 그것이 나와 너희들고 무슨 상관인가? 고생할 때 함께한 벗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네. 또한 그는 가난한 관기들에게도 잘 대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어찌 저런 천한 여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돌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저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는가? 언제나 자신의 가난한 시절과 천한 신분이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모와 지색을 갖춘 많은 관기들이 돌쇠를 유혹하고 연모했지만 돌쇠는 절대 공적인 이유 말고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대장으로서 10여 년간 도적을 잡는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나 그에게는 벼슬을 하면서도 격에 없이 친하게 지내는 저작거리에 수많은 옛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에 그들은 돌쇠의 훌륭한 눈과 귀가 되어 주었으니 범죄자들은 포도대장 돌쇠의 그런 눈과 귀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쇠의 아내는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혼인을 하였었기에 같은 천한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돌쇠가 관직에 오르기 전까지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안악이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외모와 말투도 천박하고 교양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날 때부터 종살이를 해온 아녀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돌쇠와 사이에서 자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아내는 성심이 누구보다 곱고 돌쇠의 뒷바라지를 헌신처럼 했습니다. 돌쇠가 집신을 팔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돌쇠는 낮에는 나무하러 가고 부인은 남의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돌쇠의 밥상에 생선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돌쇠는 이상히 여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우리 형편에 어찌 이런 것이 밥상에 나온단 말이오? 내가 우리 살림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것이 제가 있는 집에서 요즘 잔치를 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한동안 잔치를 한다고 하니 자주 밥상에 올리겠습니다. 부인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보자 자신의 밥상에만 생선이 있고 부인의 밥상에는 밥과 나물만 있는 것입니다. 부인, 왜 내 밥상에만 생선이 있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먹지요.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잔치집에서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러니 개의치 마시고 드세요. 그렇게 계속 밥상이 올라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가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보게나. 그러자 돌쇠의 친구가 버벅거리다. 그게 아니고 자네 처자가 밤마다 기방에 간다네. 나도 처음에는 비슷한 처자이거니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종종 가는 것이야. 아녀자가 기방에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내 자네가 걱정돼서 이리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야. 그것이 정말인가? 내 처가 밤마다 기방에 간다고? 그것도 자주? 어찌 한방에서 살면서 그걸 모르는 것이야. 자네도 정말 무심하구만.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앞으로 기방에 못 가게 하던지. 집에서 내쫓게나? 원 이건 동네 망신 아닌가? 그것이 낮에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든다네.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네. 그래, 내 한번 알아보겠네. 내 처가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야. 자네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게. 부탁이네. 그렇게 친구가 가고 돌쇠는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부인도 온종일 일하고 온지라 몸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밥을 차려주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돌쇠 또한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언제 기방에 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려 하자 부인이 조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조심히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쇠 또한 조심히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정말 아내는 장터로 가더니 기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이구나. 내 처가 밤마다 기방에 가는구나. 내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아니야. 내 처는 나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찌 내 색시를 모를 일이 없다. 돌쇠는 기방에 몰래 들어가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방들을 엿보아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체념하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기방에 부엌에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기방에서 나온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몰래 보던 돌쇠는 부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자인 자기도 일하고 오면 녹초가 되는데 어찌한 여자가 밤에 또한 일을 한단 말인가. 한참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주방에서 나오니 기방에 참모로 보이는 안악이 부인에게 기방에서 나온 음식들을 싸주는 것입니다. 부인은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하며 기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돌쇠 또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서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가 자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당황해하자 돌쇠가 부인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이 밤까지 일을 한단 말이오. 내 좋은 반찬 필요 없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기방에 가서 일하지 마시고 밤에는 푹 쉬시오. 그러자 부인이 당황하며 아닙니다. 서방님 전 정말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맛있게 밥을 드시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서방님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인데 식사는 제대로 해야죠. 부인 두 번 말 안 하겠소. 당신이 고생해온 음식이 내 입에 넘어가겠소. 그 이후 부인은 두 번 다시 기방에 가서 주방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돌쇠 벼슬에 올라 승승장구를 하니 주변에서는 그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대장부가 성공하면 아내를 바꾸는 것이니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다시 양반집 교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함이 어떻소이까. 자식들도 이제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어차피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지 않소. 후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돌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일을 뭘 그리 걱정하시오. 당신네 집이나 잘 돌보시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남의 집 걱정을 하는 게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안 될 말이 왜다. 지금 내 아내는 내가 고생을 할 때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이오.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고생을 심하게 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벼슬에 올라 살만해졌다고 해서 그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맞이한다면 나만 믿고 의지해온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소이까. 그것은 남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도리가 아니오. 나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내 분수에 맞게 살 것이오. 어찌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를 버릴 수 있겠소이까. 그리고 자식이라면 내 형님에게 아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 조카들 중에서 하나 양자로 들여 뒤를 잇게 하면 그만이오. 돌쇠의 그런 확고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부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후에 임금에게 청원하여 노비 출신의 아내를 면천시켜 줄 것을 여러 번 간청하였으니 결국 임금이 그것을 허락해서 아내 또한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돌쇠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자신의 공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천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도 않았으니 그런 그의 모습을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인 이외에 어떠한 여자도 눈에 두지 않고 부인만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려운 처지에서 성공한 돌쇠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성공했지만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과 부인의 노고를 잊지 않은 이 돌쇠야말로 진정한 사내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종종 힘들게 살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처럼 하지 않고 지난 날을 모두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성심도 착하고 총명하였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어릴 적부터 학문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천자문도 5살에 떼고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신동도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학문을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돌쇠를 사람들은 이 나라의 큰 재상감이며 마을의 자랑이라 여겼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성심이 좋아도 주위에서 이런 칭찬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맞을 일도 없었기에 뭐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돌쇠가 과거를 볼 나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만 있으면 과거 시험이구나. 그동안 공부한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지. 어릴 적부터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1년 남았구나.
아마 과거의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어릴 때부터 신동이고 또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더냐. 이제 내 실력을 이 나라 전역에 알리고 우리 집안을 명문으로 만들 수 있다. 돌쇠는 항상 그리 생각하고 과거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러 과거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돌쇠는 식솔들에게 인사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늘 그렇듯이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과거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에서 사모관대를 갖추어서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크게 잔치를 벌려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쇠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한양을 목전에 두고 한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요기도 해결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막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돌쇠의 눈에 한 거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도 젊고 몸도 성한데 그냥 힘없이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휴, 저 한심한 놈을 봤나. 아직 젊고 몸도 성한 놈이 어찌 이리 구걸을 하면서 사는 게지. 저런 놈한테는 절대 적선해서 안 되지.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서 적선을 해주니 저리 사는 게지. 그런데 그때 돌쇠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주모로 보이는 안악이 국밥을 한 그릇 정성껏 만들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돈 주고 먹는 것보다 더 푸짐한 것입니다. 돌쇠는 의아해하며 보고 있는데 주모가 거지에게 밥을 주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이보게, 자네 저거지랑 무슨 관계가 있나? 왜 파는 국밥을 그냥 주는 겐가? 그러자 주모가 거지의 눈치를 한 번 보더니 돌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요? 저거지는 몸도 성하고 나이도 젊은데 어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저리 구걸을 한단 말이요. 자네처럼 선한 사람들이 적선을 해주니 저거지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저리 사는 게 아니요. 그러자 주모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원래부터 저런 것은 아닙니다. 행색은 초라한 거지이지만 반듯한 선비이옵니다. 뭐라 하였는가 저거지가 선비라고. 정말 놀랄 일이군. 근데 어찌 선비가 저리 구걸을 하며 넋을 놓고 있는 게지. 그것이 저 선비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마을에 찾아 있습니다. 천자문도 일찍 떼고 사서삼경도 익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큰 재상이 될 것이라 모두 말했지요. 또한 성품도 착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기에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구만. 저런 신동이라면 과거 시험은 그냥 붙을 터인데. 아니지, 장원급제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칭찬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선비님 말대로 과거 시험은 그냥 붙는 것이고 장원급제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첫 과거 시험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신동이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장원급제도 아닌 과거 시험도 떨어진 것이지요. 그 이후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만 놓고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가사는 탕진하여 저리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살면서 실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리 된 것이라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과거 시험이 첫 실패인 것이지요. 그래서 근처에 오면 끼니라도 해결하라고 국밥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요. 주모의 말에 돌쇠는 머리를 쇠망치로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거지가 자기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사람들이 떠받쳐준 자신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돌쇠는 하늘을 찔렀던 자신감이 갑자기 사라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시작되고 돌쇠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글 공부를 한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막에서 본 거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거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야. 그자는 시험 볼 때 운이 안 따라준 것이 확실해. 돌쇠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비들과 함께 돌쇠는 과거장으로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자신과 함께 공부를 한 학우들 또한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건대 그런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초조하지? 긴장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돌쇠는 그러면서 붓을 찐 손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 시제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돌쇠는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만큼 시제가 무엇이 나오는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쇠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 글이 서책을 보았건만 저런 문장은 처음이야. 과거 시제가 생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계속 자신의 눈을 비비며 믿기지 않는 듯 시제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한 과거인데, 어릴 때부터 이 날만을 기다렸는데. 돌쇠는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 시험지에 아무 말이나 휘갈겨 쓰고는 과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원급제는커녕 합격도 못하게 생겼으니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인가. 두렵구나,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도 장원급제하고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돌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한양 객점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한양 도성을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그의 집신이 다 해져서 떨어지고 여분으로 챙겨온 집신은 이미 다 사용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신이 다 떨어졌구나. 마치 집신이 나와 같은 신세로구나. 다 떨어져서 쓸모없는 상태니 내가 딱 이 짝이니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돌쇠는 다 떨어진 집신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신 고쳐드립니다. 집신 고쳐드려요. 다 떨어진 집신을 새 집신처럼 엮어드립니다. 돌쇠의 귀에 웬 소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신을 고쳐 마침 잘 되었구만. 새로 살 집신값도 없었는데. 돌쇠는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행색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의 얼굴은 시커멓고 피죽도 제대로 못 먹은 듯 헬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며 미소를 가득 머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집신을 다시 새 집신처럼 만들어준다고 그게 정말이냐? 돌쇠의 질문에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돌쇠 앞에 엎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집신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비님, 이 정도면 제가 새 집신처럼 다시 엮어드릴 수 있답니다. 저에게 맡겨보세요. 돌쇠는 소년의 행색이 영 못 믿어왔으나 어차피 떨어진 집신이니 한번 맡겨나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 부탁을 해보자꾸나. 자, 얼마면 되는 게냐? 네, 선비님, 한 양만 주시면 됩니다. 돌쇠가 품에서 한 양을 꺼내어 주었고 소년은 돌쇠를 이끌고 그늘진 곳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쇠 앞에 앉아서 그의 집신을 벗기더니 자신의 품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어 돌쇠의 집신을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며 다시 엮었습니다. 돌쇠는 그늘에 앉아 있었지만 소년이 있는 곳에는 햇볕이 쨍쨍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소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얘야, 너 힘들지 않느냐? 날이 이리 더운데 괜찮은 것이냐? 돌쇠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새벽부터 나와서 여지껏 일하고 있어서 당연히 힘들긴 하답니다. 그래도 뭐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손님을 만나서 집신을 엮으면 즐겁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거참 어린 나이에 아주 열심히로구나. 그래, 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냐? 돌쇠의 물음에 소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냐? 아니요. 두 분 다 살아계시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미안해.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였구나. 아닙니다. 제 꼴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하냐고 물어보신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지난 흉년 때
큰 빚을 지셔서 빚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일하시며 빚을 갚고 계시답니다. 아니 너는 왜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남이 시키는 일 말고 제가 생각해서 제 힘으로 해내는 제 일이요. 돌쇠는 소년의 얼굴을 가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의 모습이었으나 표정만은 누구보다 당차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특하구나. 기특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소년은 대답을 하고는 다시 열중하여 집신을 엮었습니다. 돌쇠는 가만 아이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말로 일을 즐기는 듯 신나게 집신을 엮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의 일을 즐겁게 생각하는구나. 거짓으로 억지로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게지. 돌쇠는 아이의 모습을 신기하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년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비님 보세요. 집신을 다 고쳤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어디 한번 보자. 돌쇠는 소년이 건네주는 집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마치 새 집신인 것처럼 튼튼하게 잘 엮여져 있었습니다. 너 대단한데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재주가 좋은 아이로구나.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이것만 매일매일 하는데 이 정도 실력은 되어야죠. 소년이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야 뭐 하나만 물어보자꾸나. 계속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선비님,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집신을 고치는 일이 즐거운 것이냐. 일하는 내내 표정이 아주 좋더구나. 콧노래도 계속 부르고 말이다. 네 그럼요. 정말 즐거워요. 소년의 대답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너의 상황이 즐겁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부모님은 큰 빚을 지고 하인 생활을 하고 너도 생활이 영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집신을 엮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냐. 돌쇠의 물음에 소년이 돌쇠를 가만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엮는 것은 단순히 집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제가 엮는 것은 제 희망이에요. 제 꿈이고요. 저는 이렇게 집신을 고치고 엮어서 번 돈으로 저만의 집신 가게를 차릴 거예요. 그 희망을 매일 하루하루 엮어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그런 것이야. 고맙구나. 고맙다. 내가 오늘 너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제는 막막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구나. 돌쇠는 소년의 대답에 몹시 감탄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소년이 고쳐준 집신을 다시 신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가 집신을 엮으며 꿈을 이뤄가듯이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야. 비록 이번 과거 시험을 망쳤지만 고작 이런 걸로 일이 좌절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리 낙심하다니.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고 있는 저 아이보다 못한 것이야. 이 아이처럼 꿈을 이뤄가는 과정도 즐거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꿈을 위해서 정진하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지. 돌쇠는 새것 같은 집신을 신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장원급제는 아니더라도 합격해서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언제 무너질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에서 역대 장님 중에서 제일 가는 점쟁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려진 조선 최고의 점쟁이는 아마도 세조 때의 홍계간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조선 세조 때 홍계간이라는 장님 점쟁이가 살았습니다. 그 장님은 어찌나 점을 잘 쳤던지 무슨 일이나 백발백중으로 다 마쳤는데 특별히 사람의 운명을 점을 치는 데에는 더욱 신통하여 일생의 기륭 화복을 그야말로 척척 맞춰내니 누구나 다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홍계간에게 어떤 재상 한 분이 그와 한 동네에 살았는데 일찍이 청년 때 그에게 평생 살 운명을 점으로 청하였더니
그는 한참 묵상을 하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도 하다. 너의 운명으로 말하면 장래의 이름이 천하에 떨치고 장수하며 여러 관직을 겸직할 팔자나 살인할 애기 끼어서 남을 죽이고 그 죄로 형사리를 하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어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될 팔자로구나. 아우 정말 안타깝구나. 청년은 말을 듣고 낙심하여 다시 재차 간청했습니다. 화를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자 홍계가는 머리를 설설 흔들며 내 수단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청년은 마지막에는 화가 벌컥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점친다는 것이 모두가 허망한 짓이 아닙니까? 내가 부귀공명에 장수까지 한다고 하면서 또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 죽는 것보다 못지않게 한평생 고생을 하겠다 하니 그런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점쟁이도 그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계관도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다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방법이 있기는 꼭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능히 실행할지 그것이 문제요. 그 방법은 별것이 아니라 참을 인자 한 자만 꼭 주의하면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사는 집에다 안팎을 물러나고 기둥과 천정 방문 위 부엌 변소 등 뭐 어떠한 곳이든지 사람의 눈이 닿을 만한 곳이면 모두 참을 인자를 써붙여 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저 참기만 하면 자연 화를 면하고 따라서 타고나온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청년은 홍계관이 보통의 점쟁이 같으면 그의 말을 흘려서 들었겠지만 홍계관은 원래가 이름난 점쟁이인 까닭에 그의 말을 꼭 신용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웬만한 곳이면 모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출입할 때와 거동할 때마다 글자를 보고 신중히 생각을 하였으니 자연 그것이 한 습관이 되어서 매사를 잘 참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성하여서 장가를 든 후였습니다. 한 번은 한참 더운 여름철에 그가 아침 외출을 하였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하여 밤이 늦게나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마당에 들어서며 은은한 달빛에 비춰본즉 자신의 부인이 대청에서 곤히 잠이 들어 자는데 대담하게도 어떤 상투뿐 젊은 남자와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취중에 그런 망측한 꼴을 보니 눈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에 연놈을 한 칼로 찔러 없애겠다는 나쁜 마음이 생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부엌으로 들어가 식도를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부엌 벽에 써 붙인 참을 인자가 얼른 보였으니 단연간 봐온 참을 인자를 보고는 그는 한번 멈추고 가만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따로 있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내놈이 제 계집이 다른 남자와 한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것까지 참는 것이야 어디 있으랴 하고는 다시 분한 마음이 격동되어 시퍼런 칼날을 달 아래 번쩍이며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거기에 누운 두 남녀의 생명은 바람 등잔불같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루벽과 대청 기둥의 곳곳이 써붙인 무수한 참을 인자가 또 그의 눈에 얼른 보이며 마음속에서 참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머뭇머뭇하는 중에 자기의 아내가 잠을 깨어 얼른 일어나며 아이고 서방님 언제 오셨습니까? 몸이 곤해서 잠깐 눕는다는 것이 아주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하고 또 발로 거기에 누웠던 상투뿐 사람을 건드리며 그만 일어나거라 주인어른 오셨다. 하자 누웠던 상투뿐 사람이 또한 얼른 일어나며 어유 지금 오셨습니까 하는데 둘 다 기색과 행동이 천연덕스러웠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든 채로 자세히 보니 즉 상투뿐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처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외출한 동안에 자신의 집에 왔다가 날씨가 너무 덥고 머리에 땀이 나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머리도 감고 머리를 빗은 후에 그것이 마르라고 상투를 틀고 자기 언니와 같이 누워서 잠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까지 머리끝까지 올랐던 분한 마음이 어느 결에 봄눈같이 사라져 없어지고 도리어 부끄러운 생각과 또 조금만 참지 못하였더라면 아끼는 처제를 한 칼에 죽이고 부인마저도 죽였을 것을 생각을 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잔등에는 찬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들었던 칼을 그만 땅에다 던지고 크게 한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홍계관은 참으로 천하최고의 점쟁이이구나. 그 뒤 그는 과연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 또한 고령에 달하여 죽을 때까지도 자손들에게 늘 오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영의정까지 한 홍윤성은 본래 호남 사람으로서
소실적에는 매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으로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홍계관이 천하의점쟁이란 말을 듣고 찾아가서 점을 보았더니 홍계관은 한참 동안 점을 치다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이 많은 양반이 올시다. 불과 10년 이내에 일인지하여 만인 지상이 되는 조선의 영의정을 할 것이오. 따라서 부자가 될 것은 물론이고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으니 부디 잊지 말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뒷날에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모년 모월 모일에 당신이 형조 판서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내 자식이 큰 죄를 짓고 당신의 손에 사형을 받게 될 터이니 나를 생각하시고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홍계관이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홍윤성에게 인사를 시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네가 죽을 죄를 지고 여기 이 양반에게 형문을 당하게 되거든. 아무 말도 말고 그저 저는 홍계관의 아들이다라고만 하여라. 홍윤성이 그때 듣기에도 하도 허망한 것 같아서 그냥 실없는 말로만 듣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10년이 못되어 홍윤성은 세조를 추대한 공으로 공신이 되어서 형조 판서를 하였는데 하루는 죄수를 문초하는 중에 그중 한 죄수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점쟁이 홍계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 홍윤성이 지난날에 홍계관에 부탁하던 말이 생각이 나서 홍계관의 점이 귀신같이 맞추는 것을 크게 칭찬하며 약속대로 죽을 죄는 아니기에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홍계관은 어느 날 자신의 운명점을 쳐보니 모년 모월 모일의 형을 받아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땅의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 형조판서가 될 사람에게 미리 각서를 받아두게 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점괘를 얻고 땅의 기운이 면색으로 따지면 황색으로 바로 황씨인 것까지도 해독하여 그날부터 황씨 중에 장래 형조판서가 될 만한 인물을 널리 물색하였습니다. 혹은 자기 집에 점 치러 오는 사람 중에도 황씨가 있으면 특별히 주의하여 점도 쳐보고 또는 자진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황씨의 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장래에 형조판서를 할 인물이 없어서 퍽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황희정승이 여러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여러 아들의 운명을 점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점괘와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셋째 아들의 점을 보다가 벼랑간 희색이 만면하여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제는 내가 살았구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꿇어 앉아서 셋째 아들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년 모월에 반드시 형조 판서를 하실 터인데 그때 이 소생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살려주시겠다는 각서 한 장을 이 자리에서 써주십시오. 하며 정성껏 간청하였다.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은 그의 말을 듣고 껄껄 크게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너를 최고의 점쟁이라 하더니 지금 본즉 미친 사람이 분명하구나. 우리 삼 형제가 모두 자질이 둔한 탓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삼 형제에게 모두 과거를 보지 말라고 명하셔서 과거를 보지 않게 되었으니 낙향한 사람으로 어찌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으랴. 또 만약에 그런 고관이 될지라도 재주와 인품이 내 자신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 또 평판이 된다. 죄 없는 사람을 무법하게 죽일 수 없을 것인즉 또한 죄가 있다면 상감께서 내린 국법을 어기면서 억지로 살릴 수 없는 일. 아무리 형조판서라지만 이 어찌 제 멋대로 죽일 죄인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내 말은 그저 일종의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한 것이니 다시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홍계관은 재차 간청을 하니 지나가던 황정승이 말을 듣고는 셋째 아들을 책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처럼 간청을 하는데 안 들어준다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리 청하는데 각서 한 장을 써주어라.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냐. 셋째 아들은 아버지 황희정승의 말씀에는 어찌 거역할 수가 없어서 기어코 각서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그 뒤에 홍계관의 명성이 전국에 퍼져서 양반들은 물러이고 남녀노소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집에 문이 닳도록 돈을 싸고 달려드니 그 소문이 곧 임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조 임금은 원래 무당이나 점쟁이라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소문을 듣고는 당장에 명령을 내려서 어전으로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보통의 점쟁이가 같으면 당장 취조를 하고 감옥에 하옥하였겠지만 그래도 홍계관은 천하점쟁이라고 떠드니까
한번 시험을 하여 보아서 과연 신통하게 맞추면 용서하여 놓아주고 여의치 않으면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계관이 어전으로 불려오자 세조는 미리 주머니 속에다 쥐 한 마리를 잡아 넣어두었다가 주머니를 내어놓으며 홍계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고 또 몇이나 되는지 알아맞혀라. 홍계관은 앞못 보는 두 눈을 휘번덕거리며 한참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뭔가 생각하는 듯하며 점을 치더니 전하께 답하겠습니다. 그 물건은 새도 아니었고 버러지도 아니온데 항상 구멍으로만 출입을 하고 도적질을 잘하는 것인즉 쥐가 분명하옵고 그 수는 3마리입니다. 세조는 홍계관이 안에 든 것이 쥐인 것을 맞춘 것은 용하게 생각하였으나 그 수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홍계관을 죽이려고 내 이놈 분명히 쥐가 3마리란 말이냐. 만일 수가 맞지 않는다면 내 너를 죽일 것이니라. 하였더니 홍계관은 주저앉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맞지 않으시면 제 목을 베신다 하셔도 후회치는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세조 임금은 여러 신하들이 보는 데서 주머니를 열어보게 하니 쥐는 틀림없는 그 수가 3마리가 아니고 1마리였습니다. 세조는 당장에 책상을 치며 홍계관을 꾸짖었습니다. 이 요망한 놈이 공연히 백성들을 속이고 또 여러 대신들까지 속이는구나. 천하 고약한 놈 같으니 즉각 형조로 내려서 참수형에 처하라. 위기일발에 처한 홍계관은 잡혀가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한즉 포졸에게 지금 형조판서 대감이 누구신가 하고 물었더니 포졸은 황수신이라는 분입니다. 황희정승의 셋째 아드님이시고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계관은 혼자 생각에 잠기며 그러면 그렇지 내 점이 조금이라도 틀릴 까닭이 있나 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지를 부스럭부스럭 뒤져서 지난날 셋째 아들에게 받아두었던 각서를 꺼내 들고 셋째 아들이 문초할 때 내보이며 예전에 써주신 이 각서와 같이 모든 것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아들도 그런 일이 벌써 오랜 일이었기 때문에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각서를 보고는 크게 놀라며 탄식하되 홍계관은 과연 천하제일의 점쟁이로구나 하고서는 즉시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뵙고 홍계관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쥐를 다시 한번 해부해보고 혹시나 쥐 뱃속에 새끼가 있나 없나 조사하여 보시길 바라옵니다. 하고 청하니 세조도 그럴듯이 생각을 하고 즉시 쥐를 해부하여 보아라 하였으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세조가 그것을 보고는 최고의 점쟁이라고 칭찬하면서 홍계관을 무사히 석방케 하고 그때부터는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에게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였다 칭찬하고서 그 후에는 정승의 자리까지 앉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셨다면 고맙겠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 많은 역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탐욕하며 사람들을 기만한 역술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를 알까요? 저는 역술인이 아니지만 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장군바위. 옛날 옛적의 바닷가 근처에는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안가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고장 출신의 한 장군이 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말고 산의 한 봉우리에 자리 잡은 2개의 널찍한 바위에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벗어놓고 전장에 나가기 위해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에 저기 가까이 있는 섬까지 몸을 숨기며 나갔습니다. 섬에 몸을 숨기고 있던 장군은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어느 날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활을 당기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은 육지에서 내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군복으로 바꿔 입기 위해 벗어놓은 옷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옷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바꿔 입을 옷이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다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장군은 비장한 표정으로 화살을 시위에서 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살은 정말 바다를 건너서 바위에 벗어놓은 장군의 옷 위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활솜씨다. 정말 대단하구만 대단해. 장군의 활솜씨에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감탄하였고 그래서 장군이 옷을 장군의 말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간직하고자 바위 아래에 숨기기 위해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위를 들어 올렸는데 마치 장롱처럼 아래에는 옷을 넣어두라는 듯 온통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군의 옷을 잘게서 속에 넣어두고 다시 바위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끝나고도 장군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위 밑에 간직한 옷은 그때 개서 넣어둔 채로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골짜기를 찾아가 바위를 다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장군의 옷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위는 바위 2개를 포개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손으로 두드리면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동굴 같은 울림이 있었으며 커다란 쇠코창이로 쪼개진 틈을 가르려고 애를 써봐도 바위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바위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고 아무도 바위를 들어보거나 쪼개보지 못하여 아직도 바위 속에는 옛날에 장군이 입었던 옷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장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농바위 혹은 장농바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